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변화에 굴복할 것인가? 역사는 항상 변화를 거부하고 빛나는 과거에 매달리는 자에게 미래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변화와 적응은 생존의 문제. 변화의 길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50여 년 전 동아시아는 역사의 용광로였다. 조선의 운명이 외세에 노출되어 있던 시대의 새 인물, 조선의 흥선대원군, 중국의 리홍장,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그들과 함께 개항과 전쟁의 역사를 만났다. 그는 영조의 5대 손으로 왕족이었으나 안동 김씨의 오랜 세도 정치 밑에서 불우한 시대를 보냈다고 한다. 왕족에 대한 안동 김씨의 견제와 감시가 극심해지자 젊은 시절 이하응은 이른바 파라코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헌종 철정년간에 종친부에서, 그러니까 종실이라고 군에 봉작된 분들은 한 4분, 5분 정도 됩니다. 그분 중에서 종친부 유사당상을 헌종 말년부터 철정년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흥선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숙종 6년에 간행됐던 50책짜리 선언록을 계승하는 350권 규모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규모의 이제 그 종실 그 족보를 편찬하는 사업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에 고종이 즉위했을 정도니까 그분이 파라코 생활을 할 여가도 없었을 겁니다. 고종의 즉위는 이하응의 정치적 승부수가 거둔 결실이었다. 이른바 강화도령으로 알려진 철종이 후사가 없이 병약해지자 이하응은 당시 실권자 조대비를 찾았다. 대비마마, 저의 둘째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등극한다면 마마께서 국사를 대리할 수 있사옵니다. 부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조대비는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빈이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자 왕비도 거치지 않고 대비가 된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 일만이 안동 김씨들의 발호를 막고 이 나라 정사를 지켜낼 수 있사옵니다. 풍양조씨 조대비는 순조 때부터 권력의 실세가 된 안동 김씨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이하응의 아들 등극은 조대비의 정치적 계산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흥선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제황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보위에 올릴 것이오. 망극하옵니다, 대비마마. 이하응의 계산은 적중했다.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찾던 조대비의 심중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하응은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개혁을 추진하던 정조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죽은 이후 조선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도 정치가 대를 이어가면서 정치는 부패했다. 이른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끝없이 피폐해졌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봉기,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변화와 개혁이 절실했던 시대, 마침내 흥선대원군이 된 이항. 그가 아들 고종을 디딤돌 삼아
정계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침체되어 있던 조선의 역사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당시 왕위에 오른 고종은 12살, 직접 정사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다. 명목상 궁궐의 가장 어른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그러나 대원군이 대적, 즉 나라 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면에 나서자 조대비도 권력의 핵심에서 비켜났다. 권력은 대원군의 차지였다. 대원군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다들 들으시오. 당파를 초월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소. 다들 아시겠소? 대권을 잡은 대원군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안동김 씨 주류를 숙청했다. 그리고 당파를 초월, 인재를 등용했으며 부패 관리를 척결했다. 또한 대원군은 서원 철폐를 단행했다. 서원이 낭비적인 정치의 구심이라 여겼던 것이다.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극심했으나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했다. 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이어졌다. 비변사를 폐지, 의정부와 성군부를 부활시켜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다. 국가 비상사태에 설치되던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비변사는 세도 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세도 정치의 집행기구로 전락해 있었고, 따라서 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견제기구로 변질돼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대원군이 주력한 것은 민생 안정이었다. 그는 관리들의 관복 등 의복 제도를 개량했다. 사치와 낭비를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대원군은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문란해진 삼정은 당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이에 대원군은 양반 상민 차별 없이 세금을 징수했다. 이로써 민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국고도 충실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원군의 국가 개혁의 모델은 이제 건국 초기입니다. 그래서 왕실이 중심이 돼서 왕권을 제대로 세우고,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면은 그러면 국가가 번듯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의 지나친 특권 같은 것들은 많이 제한을 해나갔죠. 대원군의 정광석화와 같은 개혁 정책, 양반의 특권을 제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대원군. 그의 등장으로 이제 조선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듯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화두는 서양이었다. 서구 제국주의가 팽창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로 이동해왔다. 미국은 일본의 개항을 이끌어냈다. 250여 년의 막부에 쇄국 정책이 종말을 맞은 것이다. 일본은 재빠르게 변화에 대처해 나갔다. 또한 서구 열강은
세계 중심 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토 히로부미는 열강 앞에 무기력한 일본의 막부를 목격하고는 영국 유학을 선택했다. 니홍장 역시 무기력한 청조를 바라보면서 서구 열강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들은 세계를 만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의 흥선대원군. 그는 각종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내부, 조선만 바라보는 정책이었다. 이제이라 하여 싸웁니다. 이지. 외세는 외세로 막으라. 이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영국 프랑스와 우리 조선이 동맹을 맺는다면 노국도 우리 조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는가? 마침 프랑스 신부 베르네라는 인물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면 이 일은 잘 풀릴 것입니다. 알겠네. 그 불란스 신부와의 만남을 추진하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원군과 프랑스 신부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베르네 주교가 지방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태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원군이 베르네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대원군이 천주 학쟁이들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제 유교 사회니까요. 삼강오륜이 굉장히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겠죠. 근데 이제 서학교도들은 제사를 안 지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효를 정면으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랑캐만도 못한 사실은 금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양 오랑캐인 천주교도와 손을 잡았다는 소문은 대원군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 대원군은 선제 공격에 나섰다. 그것은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다. 베르네를 비롯 9명의 프랑스 신부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수많은 천주교도가 죽음을 당했다. 서울에서만 200명 이상이 순교했다. 천주교사는 8,000명, 매천 야록은 2만 명의 천주교도가 희생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866년 1월에 이른바 병인사옥이었다. 병인사옥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원군의 선택이 부른 참극이었다. 대원군과 그 프랑스 선교사들의 그 접촉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한편은 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선의 서학교도들에 의해서 세상에 누설됨으로써 대원군 정권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감도 같이 가질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돼서 오히려 적극적인 서학에 대한 박해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원군의 이런 초강경 조치는 새로운 사태를 불러왔다.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조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맨 먼저 관심을 보인 외세는 미국이었다. 1866년 7월 미국 상인 프레스턴이 이끄는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 하구에 나타났다.
감사나으리 양이가 대동강변에 나타나 훈효자를 능욕하고 우리 군사에게 총질을 가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뭐라? 감히 양이가 우리 백성을 해쳤단 말이냐? 당장 군사를 모으고 대동강변에 방어선을 설치하라. 예. 평양감사 박규수는 강경책을 선택했다. 대동강 깊숙이 올라왔던 제너럴 쇼모노가 모래톱에 좌초되자 조선군과 백성들이 이를 불태워버렸다. 조선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비극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양이의 주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달인 1866년 8월, 강화도 앞바다에 피에르 로즈 제독의 프랑스 함대 2척이 출현했다. 병인 사옥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조선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프랑스 함대는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한강의 양화진까지 진출했다. 한양이 공포에 휩싸였다. 그해 9월, 또 다른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에 나타났다. 7척의 군함에 나눠 탄 600여 명의 프랑스 해군. 이들은 강화도 상륙을 감행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하고 외규장각을 탈취했다. 경노한 대원군. 그는 결사항전을 선택했다. 대원군은 궁궐 안에 있던 모든 서양 물건을 불태워버렸다. 양이와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자이니라. 알겠느냐? 여기에 대원군의 결의를 더욱 다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 포수들이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접점, 승전을 거둔 것이다. 의외의 승전이었다. 프랑스군은 보통 이제 정족산성 전투에서의 낙관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침략 전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조선이 별 저항 없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원군은 쇄국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여기에는 유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한몫했다. 화치 동안 조선에는 희대의 도굴 미수 사건이 발생한다. 1868년 독일인 노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남현군은 조선의 실권자인 대원군의 아버지. 이들은 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대원군은 외세대에 더욱 강경해졌다.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 조선과 미국 사이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은 5년 전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을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해왔다. 6월 10일 미군은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으로 강화도의 초지진을 무력 점령했다.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했으나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철수하고 말았다. 미국의 성급한 무력 시위는 이제 당연히 반침략 투쟁에서 대응은 이제
명분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원군 정권 좀 더 강고하게 그 반침략적인 척화 정책을 굉장히 강고하게 했던 것이고 신미 양요 이후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양이와 싸우지 않고 화친을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자이니라. 강경한 대원군의 쇄국 정치.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렇게 보면 60년대는 아직 외부의 어떤 그 외압이 조선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타이밍을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러한 방식으로 풀게 됐던 것이 안타깝게도 대원군이 애초에 생각했던 왕권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하고 그래서 뭔가 민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제 국면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어서 그런 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66년 조선에는 또 하나의 태풍의 눈이 자라고 있었다. 역사를 뒤흔들게 되는 한 여인의 홀례시 국혼이었다. 신부는 민추록의 어린 딸, 남편은 고종이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12살의 어린 왕 고종은 20대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1873년 10월) 한 통의 상소가 고종 앞으로 올라왔다. 며남 최익현의 상소였다. 내용은 엄청났다.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상소였다. 그 배후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익현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치 참여한 명분이 없다. 정계에서 은퇴해라 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거의 상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아주 그 뇌관을 갖다 준 거죠.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최익현을 비판하는 무리와 두둔하는 무리로 나뉘었다. 자신을 비판한 상소문의 등장에 대원군은 충격에 빠졌다. 더 큰 충격은 고종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만하라. 대원군을 옹호한 서석부와 감히 과인의 아버지 대원군을 비판한 최익현, 두 사람을 모두 유배형에 처하노라. 자신을 옹호한 대신들을 유배 보낸 고종의 처사. 대원군은 고종이 자신에게 정치적 반기를 든 것으로 판단했다. 대원군은 한동안 운형궁에 집거했다. 그러다가 대원군은 아예 양주로 내려가 버렸다. 아들이 고종으로 등극하고 자신이 실권을 잡은 지 10여 년 만이었다. 이로써 대원군은 정계에서 실각한 것처럼 보였다. 1894년 대규모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 동환 농민군이었다.
고구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순식간에 삼남 지방을 장악하면서 그 세력을 떨쳤다. 반군을 물리치고 전주성까지 차지한 동학군. 동학농민군 뒤에는 민심이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대원군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동학 교도들은 대원군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했다. 기세를 올리던 동학 세력은 대원군을 정치적 동반자로 선택했다. 그리고 대원군이 했던 그 개혁의 모습이 적어도 그때 참 시원하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화들이 이제 다시금 그 필요할 때마다 다시금 어려운 상황 때마다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국정이 이제 점점 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라는 그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런 속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생각했던 뭔가 새로운 뭐가 필요한데 대원군 같은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가 와서 뭘 해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고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아버지 대원군이 동학군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고도 받고 있었다. 고종은 정식으로 청군 출병을 요청했다. 고종의 요청으로 청의 정여창 함대가 인천에 상륙했다. 청군이 출병하자 일본도 사천의 병력을 출동시켰다. 천진 조약에 따른 조치였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퇴각 요청을 묵살했다. 일본은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다. 1885년 천진 조약 이후 일본은 청을 가상적국으로 삼아 언제든지 조선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조선 출병은 좋은 기회였다. 일본이 야욕을 드러냈다. 1894년 6월 21일 일단의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리고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연금시켜버렸다. 일본은 조선 정부를 압박했다. 고종은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의 통상무역 장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일본은 조선과 청나라의 국교까지 단절시켜버린 것이다. 그가 돌아왔다. 조선 정계를 장악한 일본은 대원군을 집정으로 친일 정권을 내세웠다. 일본의 지원으로 다시 정계의 중심에 선 대원. 일본은 왜 대원군을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우리가 조선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추게 됐을 때 대원군이라는 존재를 활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원군은 나름대로 역시 노회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나를 활용하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이 상황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계 때문일까? 대원군과 일본과의 밀월도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측이 명성황후를 패출시키려는 대원군의 뜻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명성황후를 폐위시키고 고종을 하야시키려는 것이 대원군의 계획이었다. 궁궐을 장악했으며 김홍집의 친일 내각을 탄생시켰다. 대원군은 허수아비였다.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라 정치적 부침을 거듭한 지 30여 년. 대원군은 마지막 시련을 맞고 있었다. 갑신정변 주역들도 귀국했다. 이제 조선은 일제와 친일파의 세상이었다. 대원군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1895년 10월 8일) 한 무리의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했다. 멈춰라! 내가 조선의 국모이니라.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이른바 을미사변이었다. 고종은 정치적 통관자를 잃고 말았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나던 그날,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며 광화문을 통과했던 대원군. 그러나 대원군은 운영궁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후 오랫동안 운영궁에 칩거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르고 갑오개혁을 조선에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대원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원군이 굉장히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이 대원군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내부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을 전개해서 사실상 쫓아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과연 대원군이 인간적으로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원군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것일까?